오늘 장의 중심이 될 이슈, 오늘은 신문과 AI를 통한 공시 한국경제TV 심층 취재 내용을 통해 한번 선점해 보겠습니다. 세 분과 함께 할게요. 야천투자연구소 남인호 소장, 타키오뉴스 조호진 대표, 한국경제TV 신재근 기자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1일 천하였던 걸까요? 공매도 금지 이틀째였던 우리 증시 다시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월요일엔 매수 사이드카까지 발동했던 코스닥 시장이었지만 화요일엔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하면서 요동치는 모습이었는데 사실 금리와 유가 추이에 상관없이 한동안 우리는 극심한 변동성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지 남인호 소장님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공매도는 사실 우리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디스카운트 데 매우 중요한 한 변수였습니다. 비틀어지는 운동장이다, 잘못된 운동장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에 금융당국이 공매도 금지 조치 내는 건 매우 시의적절한 아주 좋은 정책 발표였다라고 봅니다. 문제는 그것은 그걸로 끝난 겁니다. 앞으로도 계속 공매도 때문에 오르고 공매도 때문에 내리냐, 그렇지 않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공매도가 앞으로 계속 시장을 이끌 재료였다면 그저께는 급등했다가 어저께 급락. 왜 그럽니까? 공매도 취소했나요? 공매도는 그대로 있는데 왜 이렇게 변화했냐? 포커스가 공매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주식시장, 특히 코스피 시장은 누가 움직입니까? 외국인 투자가들의 선물 매매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제가 예를 들어드릴게요. 그저께 급등했을 때 우리나라가 134포인트 올라갔을 때요. 그날 외국인이 얼마 선물 샀습니까? 1조 3천억을 샀습니다. 그리고 어제 주가 급락했죠. 외국인이 선물을 어떻게 했습니까? 8천억을 팔았습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 코스피는 외국인 투자가들이 선물에 따라서 움직인다. 제가 저만 한번 쳐볼까요? 오늘 외국인 투자가들이 선물 매수하지 않습니까? 오늘 코스피 종가로 올라갑니다. 반대로 오늘 코스피를 외국인들이 선물을 매도한다. 그러면 오늘도 종합주가지수 코스피는 내려갈 겁니다.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은 공매도 때문에 우리 주가가 오른다 내린다 이런 판단보다는 그건 트리거 맞습니다. 중요한 재료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우리나라 코스피가 움직이는 것은 외국인 선물이고 이제 내일입니다. 내일 11월 9일이 11월 옵션 만기이기 때문에 오늘과 내일 외국인들의 선물 매매 성향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나 소장님 점친 거 내일 다시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투자자들 굉장히 혼란스러울 것 같은데 투자자를 어떻게 세우면 좋겠습니까? 네. 저는 이생크님이나 우리 부장님께서 얘기해 주실 줄 알았더니 안 하시네요. 불과 일주일 전에 2,300포인트 때 저는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여러분, 올해 안으로 종합주가지수는 2,450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자, 어제 그저 얼마까지 갔습니까? 2,500까지 갔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우리 종합주가지수의 움직임은 어떤 한 재료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자,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희일비 하지 마십시오. 그저께는 굉장히 좋았다가 와 이제나 주식에서 돈 벌겠다. 어제는 어떻습니까? 이거 큰일 났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늘 강조드리는 포트폴리오, 지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에 현금이 20%대 있으신지, 반도체가 20%대 있으신지, 자동차가 10% 있으신지, 철강 10% 있으신지, 그리고 요즘 화두로 떠오르는 2차 전지가 여러분들 포트에 10%만 있는지 요거를 꼭 확인하십시오. 어떤 주식이 오르고 내리고 이거는 별로 크게 영향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수익은 여러분들이 어떤 포트를 가지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당연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2,450포인트 연말까지 충분히 회복 가능하다라고 말씀해 주신 남인호 소장님이셨는데 그럼 사실 어제가 그렇게 흔한 사례는 아니거든요. 어제의 사례를 보면은 급등 사이드카 그리고 급락 사이드카가 이틀 연속 지금 발동을 했다는 사례가 우리 남인호 소장님은 주식시장에 또 오래 몸담고 계시지 않으셨습니까? 이런 사례가 전에도 있었습니까? 네, 전에도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 한국이요. 전 세계에서 변동성이 제일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때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때는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냄비 시장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냄비가 뭡니까? 두꺼운 철제는 굉장히 느리게 달지만 냄비는 금방 달았다가 금방 식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계속 강조합니다만 여러분 이제 공매도는 더 이상 우리 시장의 화두가 아닙니다. 공매도는 잘못된 길에서 올바른 길로 간 저는 어떤 여건에 있어도 이번에 금융당국의 공매도 금지는 매우 잘했다. MSCI 거기 안 가면 어떻습니까? MSCI 안 간다고 우리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나빠집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MSCI는 1년 늦게 가도 아무 문제 없기 때문에 잘못된 우리 개인 투자가들에게 손실을 줬던 잘못된 공매도는 올바르게 고치는 게 맞다라고 다시 말씀드리겠고
하루 올랐다고 좋고 하루 나빴다 일희일비 안 하시고 말 그대로 최소한 6개월 길게는 1년을 보시는 그런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잘하겠습니다. 공매도 뭐 정비할 게 많습니다. 다만 이제 글로벌 스탠다드 이것도 이제 같이 뭐 가져야 될 거 부분일 것 같고요. 일단 이어서 이제 신지근 기자가 준비한 소식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신 기자, 올해 마지막 IPO 대여로 꼽혔던 LS 머티리얼즈 수요 예측 일정을 또 연기를 했습니다. 이거를 놓고 여러 추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LS 머티리얼즈 어떤 회사인지 간단하게 설명부터 해주시죠. 네, LS 머티리얼즈는 LS 전선의 자회사입니다. 지난 2016년 LS 전선 아시아 이후 7년 만에 증시에 상장하는 LS 그룹 계열사이기도 하고요. 이 회사는 차세대 2차 전지로 불리는 울트라 커패시터를 주력 제품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풍력 발전기 터빈이나 이 반도체 공장의 무정전 전원 공급 장치에 들어가는 배터리인데요. 이 고속 충방전이 가능하고 10년 이상 쓸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 회사는 또 알루미늄 소재 부품 등도 만들고 있는데요. 이 알루미늄은 이 차체를 가볍게 하는 것이 생명인 이 전기차에 주로 사용이 되고 특히 배터리 케이스에도 쓰입니다. 전기차 시장이 앞으로 계속해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향후 쓰임새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종합하면 2차 전지 관련주로서 올해 이제 마지막으로 IPO를 상장하는 대여란 평가를 받습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오늘부터 수요 예측에 돌입하는 일정이었는데 그 일정이 지금 어떻게 바뀐 겁니까? 네, 이제 지금까지 수요 예측이 2번 바뀌었는데요. 원래 8일 오늘 진행하려던 계획을 20일로 한 차례 연기를 했고 또 22일로 다시 미뤘습니다. 이에 따라 수요 예측은 오는 22일부터 28일까지 진행이 될 예정이며 공모가 역시 오는 30일에 정해지게 됩니다. 이후 청약 일정도 12월 1일과 4일로 밀렸고요. 코스닥 시장 상장 역시 11월에서 12월로 늦춰졌습니다. 희망 공모가 범위는 그대로 현재 4,400원에서 5,500원 사이입니다. 이렇게 일정이 갑자기 바뀐 배경 궁금한데요. 뭐 어떤 얘기들이 나옵니까? 예, 일단 회사 측에 먼저 물어봤는데요. 청약 기간을 좀 여유롭게 하기 위한 단순 일정 조정이라고 일단 얘기를 했습니다. 뭐 상장 절차에 문제가 생겨서 일정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설명인데요. 오히려 바로 어제 진행됐던 뭐 기관 투자자 대상 기업 설명회에서 빈자리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투자자들로 가득 찼다며 수요 예측 전에 이 낙관적인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하지만 투자업계에선 최근에 2차 전지 투심 악화가 이런 상장 일정에 영향을 준 것 아니냐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 2차 전지 관련주 투자 심리가 얼어붙으면서 최근에 주가가 하락세인데 이 시기에 상장하면 이런 안 좋은 분위기가 고스란히 수요 예측이나 청약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시장 상황에 따라 상장 일정을 조정하는 것은 종종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상장을 주관하는 증권사 관계자들은 일정을 2차례나 미룬 것은 좀 일반적인 경우로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증권사가 제시한 공모가와 이 회사가 원하는 공모가 간의 그런 격차가 있어서 이를 협의하기 위해서 뭐 일정을 좀 뒤로 미뤘다 이런 시각도 나옵니다. 이 말은 공모가 범위가 뭐 바뀔 가능성도 있다고 해석이 되는데요. 하지만 아직까지 이런 움직임은 감지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뭐 이달 상장 예정인 기업이 워낙 많아서 LS 머티리얼즈의 이외 기업으로 관심이 분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상장 일정을 뭐 미뤘다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보통 11월은 IPO 성수기로 이달 중에 뭐 상장을 예정한 기업만 해도 11곳에 이릅니다. 네, 또 다수의 종목이 이번 주 목요일 상장을 예고한 가운데 LS 머티리얼즈의 수요 예측 연기, 구체적인 배경에 대해서 한번 짚어봤습니다. 이어서 바닥에서 반등 시도가 나오고 있는 게임주 소식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다음 주 지스타 개막을 앞두고 있죠. 그 가운데 크래프톤이 3분기 호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성적 체크포인트와 더불어서 크래프톤의 컨퍼런스 콜 주요 내용 좀 정리해 볼까요? 조호진 대표님. 예, 3분기에 매출과 영업이익이 이제 호실적을 거뒀는데요. 특별히 영업이익이 한 1,900 정도를 거뒀습니다. 1,900원 정도 거뒀는데 크래프톤에 대해서 주주분들이나 시장에 관심 갖고 있는 많은 분들은 크래프톤이 사실은 이제 고점 대비 너무 많이 떨어져가지고 거기 실망을 많이 하고 계신데 크래프톤이 이번에 영업이익을 갖다가 호실적 거둔 이유는 인도에서 크래프톤의 대표적인 이제 게임이 이제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총소위 게임에 성공을 하면서 이제 인도에서 시장에 성공을 거뒀습니다. 평소에 게임 안 하시는군요.
제가 이걸 열심히 하지 않아가지고 배틀그라운드죠. 잘 아는 배틀그라운드 배그라고도 잘 아는 하고요. 게임인데 네. 근데 이제 인도에서 게임이 성공을 거둬서 이제 호실적을 거뒀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나라 게임 업체가 한 3년 전부터 개발자들의 그 임금이 엄청나게 올랐는데 그 임금이 올란 만큼의 새로운 이제 그 히트작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게임 업계가 안 좋아진 것인데 크래프톤 역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게임이 흥행에 성공해서 영업이익이 좋아진 것이 아니고 새로운 이제 매출처를 갖다가 인도에서 성공하면서 매출처가 올라간 것이기 때문에 이게 과연 장기적으로 긍정을 볼 수 있냐에 대해서는 의문이긴 하죠. 그리고 크래프톤이 여기에 대해서 새로운 이제 신작을 내놔야 되는데 크래프톤이 밀고 있는 신작이 소송이 걸려 있습니다. 다크앤다크라고 소송이 걸려 있는데 크래프톤이 개발을 했는데 이걸 퍼블리셔로 하는데 퍼블리셔와 이제 새로운 이제 그 업체 간에 이제 소송이 걸려 있습니다. 다크앤다크가 소송이 걸려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크래프톤의 주가가 또 한 번 그 결정 날 것으로 보고요. 결국 요지는 이제 크래프톤이 새로운 신작품을 내놔서 신작품이 배틀그라운드만큼은 아니어도 거기에 준하는 이제 결과를 내놓는다면 크래프톤의 이제 PER과 그 주가에 대해서 한번 점프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크래프톤이 이제 이번에 영업이익이 매우 높아졌지만 영업이익률이 42%다. 게임업계에선 매우 높다라고 자평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PER이 17입니다. 17은 사실은 고평가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전에 크래프톤은 이제 PER이 40 정도 갔었는데 그것은 이제 새로운 그 배틀그라운드로 성공작을 내놓은 크래프톤이 새로운 상품을 내놓을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있었는데 그 기대감 2년 사이에 이제 잘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주가가 계속 그 곤두박질 친 것인데 그래서 새로운 게임이 출시가 된다면은 크래프톤이 PER에서 18에서 한 40 정도 올라갈 수 있다면은 주가가 한 번 2배 정도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신작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이냐가 가장 중요한 관건인데 크래프톤이 이제 첨언을 드리면은 예전에 이제 대부분 이 모바일 게임으로 이제 그 턴어라운드 했을 때 크래프톤의 장병규 의장이 PC 게임으로 한번 승부수를 보자 내는 것이 배틀그라운드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영미나 이제 시장 감각과 개발 능력이 다시 한번 빛을 발한다면 그 크래프톤 주가가 한번 더 올라갈 것으로 여겨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신작 기대감도 하반기 만연해져 있는 게임주들 바닥을 딛고 계속해서 반등 추세가 이어지길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래프톤 컨퍼런스 콜 내용 정리해봤고요. 이어서 오늘장에 영향을 줄 리포트와 공시도 체크해보시죠. 정준혜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나온 리포트들 정리해드리는 가장 빠른 리포트 앤 공시 시간입니다. 오늘 GS 리테일은 목표가 상향 조정 리포트 2개가 발행이 됐는데요. 그중에서 대신증권은 GS 리테일에 대해서 편의점 손익 개선과 또 호텔 사업부 실적이 기대 이상이었다면서 목표가를 34,000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이노션은 광고 산업 불황에도 본사와 해외 실적이 모두 개선됐다면서 키움증권은 목표가를 65,000원으로 올려잡았습니다. 오늘은 목표가가 하향 조정된 리포트들이 많았는데요. 먼저 에코프로 그룹주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네, 에코프로는 3분기 비상장 자회사 실적이 악화됐다면서 하나증권은 목표가를 42만 원으로 내려잡았고요. 그리고 에코프로비엠에 대해서는 리튬 가격 하락과 전방 수요 부진 등 4분기 부진한 실적이 전망된다며 KB증권은 목표가를 35만 원으로 하향 조정했으니까요. 이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LX 인터내셔널은 하나증권이 목표가를 발표를 했는데요. 4만 원으로 하향 조정했고 3분기 영업이익이 컨센서스를 하회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투자에 참고할 만한 공시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투어인데요. 3분기 매출은 1,3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38% 증가했고요. 또 영업이익은 13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흑자 전환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네, 오늘도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가장 빠른 리포트 앤 공시 전해드렸습니다. 글쎄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공모가가 최하단으로 결정이 돼서 그런 걸까요? 지금 하나증권에서는 에코프로 목표가 42만 원으로 하향 조정했고요. KB증권에서는 키움증권이죠. 에코프로 BM의 목표가를 35만 원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우리 2차전지 투자자들 많은데 그러니까요. 또 비수를 꽂네요. 좀 걱정이 되는 마음으로 또 우리 개장 상황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장 빠른 리포트 공시 확인해봤고요. 실적 이야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증권가에서 기업 실적이 올해를 저점으로 내년엔 반등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실적 전망치가 하향 조정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남인호 소장님, 어느 정도 하향 조정된 건가요? 네, 우리가 기대했던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더 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도입니다. 2024년도에 국내 상장 기업이 전부 벌어들 돈이 지금
231조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본래 한 달 전 10월 초만 해도 239조가 예상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적기는 한 3.5% 정도 더 줄었다는 얘기죠. 특히 이번 4분기에 사실 우리가 모든 투자자들이 4분기 기대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4분기에는 예상보다 본래 예상보다 한 5% 줄어든 약 40조 원 정도 수익이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주목할 게 뭡니까? 반도체하고 2차 전지 아니겠습니까? 반도체는 내년에 약 42조 원이 예상되고 있고요. 이건 역시 예상치보다 약 5% 줄었고요. 2차 전지, 요즘 우리 시청자들이 투자자들 가장 관심 많으신 2차 전지는 11조 원 정도 내년 수익입니다. 11조 원 정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건 역시도 예상보다는 한 10% 정도 감소된 그런 숫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나선님, 잠시 전에 보니까 이제 저 실시간 댓글 확인하시던데 요즘에는 욕 안 달리죠. 저한테 욕이 많이 달렸거든요, 최근에. 예, 선풀 캠페인 우리 해야 됩니다. 지금 실적이라든지 경기가 조금 안 좋아지면 우리 나수아님 개인적으로는 내년 증시 어떻게 보고 계신지 그런 것도 궁금하거든요. 네, 가끔 우리 시청자분들 이러실 겁니다. 아니, 나 소장은 분명히 제도권에도 있었건데 말을 너무 좀 급하게 빨리 하는 것 아니야 싶은데요. 제 솔직한 마음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주가가 움직인 요인은 전부 100가지라고 봅니다. 그중에서 기업 실적이 주가에 미친 영향은 7등입니다. 7등. 6등이 뭘까요? 네, 올해 감기환자 많냐 적냐. 이게 6등입니다. 제가 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냐. 기업 실적이 1번, 그다음에 수급이 2번, 3번이 투자 심리라는 얘기입니다. 기업 실적과 수급과 투자 심리가 주가를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3대 요소인데 올해 한번 봐보십시오. 2023년도 기업 실적 좋았습니까? 상반기에 매우 나빴습니다. 경기 좋았습니까? 매우 나빴습니다. 근데 주가 어땠습니까? 2200포인트가 2600포인트까지 자그마치 20%가 올랐습니다. 이건 뭐를 말하는 겁니까? 주가의 움직임은 기업 실적이 가장 중요한 게 아니고 수급 동향하고 투자 심리다. 그래서 방금 전에 제가 내년도 우리 상장기업 영업이익이 약 5%에서 10% 줄어들 겁니다 했습니다만 그게 이미 주가에 반영되었다면 그리고 내년에 시장 수급이 좋아지고 투자 심리 좋아진다면 저는 내년에 우리 주식시장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얘기는 내년에 좋다는 말 드리는 게 아니고요. 실적이 나쁘면 주가가 나쁘고 실적이 좋으면 주가 좋다. 이런 등식은 성립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정리를 하자면은 이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이제 수급이고 그 다음에 이제 투자 심리, 요게 굉장히 중요하다. 네.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내년에 비관적으로 볼 필요 없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일단 호실적이 기대되는 기업도 이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SK텔레콤이 오늘 3분기 실적 발표하죠. 우리 신재근 기자. 부진한 실적을 이미 LG U+, KT가 이제 내놨단 말이죠. SK텔레콤은 조금 양호한 실적을 내놓을 것으로 이렇게 지금 전망이 되고 있는데 증권사들 어떻게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까? 네, 매출액과 영업이익 모두 1년 전보다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특히 영업이익은 5% 가까이 오를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서 경쟁사인 LG U+와 KT의 3분기 이 실적 영업이익이 10% 넘게 줄어든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이 양호한 실적은 마케팅 비용 감소에 더해서 자회사인 SK 브로드밴드의 인터넷 데이터 센터 부문 사업 확대에서 비롯될 것이란 설명입니다. 기대를 모으고 있는 점은 SK텔레콤이 내년에도 이 후실적을 견조한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인데요. 내년 5G 상용화 6년 차를 맞아서 이 마케팅비 감소에 따라 이 투자 회수기에 진입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고 있는 이 AI, 인공지능을 바탕으로 신사업을 진행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이 SK 브로드밴드의 실적 개선에 따라서 이 배당 수익도 늘어날 수 있는 점도 긍정적인 요인으로 꼽힙니다. 그럼 지금 투자 포인트라고 볼 수 있는 AI 사업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싶은데요. 사업 초기 시점인 현재도 선전을 하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요. 네, SK텔레콤은 지난 9월에 그 AI 전략을 발표를 했는데요. 죄송합니다. 오늘 2028년 인공지능 분야에서 이 매출액 25조 원을 창출해내겠다는 목표 등을 내걸었습니다. 지난 9월이죠. SK텔레콤은 인공지능 개인 비서 에이다 서비스를 정식 출시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 인공지능이 말 그대로 이 비서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통화 중에 나눈 대화를 분석해서 이 사용자가 필요로 한 서비스를 알아서 찾아주고 정말 비서 같네요. 네, 맞습니다. 또 수면의 패턴과 질을 분석해서 이 최적의 알람 시간을 설정해 주는 것 등 이런 기능들을 제공합니다. 이 아이폰 통화 녹음 기능도 제공하는데 현재 반응이 좀 폭발적입니다. 지난달 iOS 기기에서 ADAS을 신규로 설치한 건수는 8만 건을 넘었습니다. 지난 6월과 비교해서 20배 넘게 늘었는데요. 현재 아이폰 통화 녹음을 지원하는 통신사는 이 SK텔레콤이 유일하기 때문에 타사 고객을 좀 빼앗아 오는 것은 물론 잠재 아이폰 고객도 확보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증권업계는 향후 ADAS를 이 구독 서비스로 활용을 하게 되면 추가 수익 확보 창출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모빌리티 분야에서는 UAM, 이 도시망공 모빌리티에도 AI가 적용이 될 수 있고 헬스케어에서는 동물 영상 진단 보조를 통해 사업 확장을 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통신주가 원래 이제 배당주이기 때문에 뭐 주가 변동성이 아주 크지는 않겠습니다만 지금 조금 저평가 국면에 있다 이런 평가가 좀 나오나요? 네, 맞습니다. 그만큼 좀 주가가 지금 좀 눌려 있고 앞으로 좀 오를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이 증권업계가 가장 기대하는 거는 주주 환원 정책입니다. 내년에도 7,200억 원에 달하는 이런 배당 여력에 더해서 자사주 매입과 소각이 예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SK텔레콤의 내년 기대 배당 수익률은 약 7%인데 현재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보다 2배 높습니다. 이 때문에 증권업계는 SK텔레콤을 내년에 유일하게 보유해야 할 통신주, 주가가 5만 원 후반까지 오를 가능성이 높다 이런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보다 20% 가까이 좀 상승 여력이 있는 겁니다. 자사주 매입이 주가 하방을 지지해 줄 것이란 분석도 있습니다. SK텔레콤은 내년 2천억 원에 달하는 자사주를 사들이고 이 중 절반을 소각할 계획입니다. 특히 자회사 SK 브로드밴드가 이 예상을 뛰어넘는 또 실적을 계속해서 기록을 하게 되면 배당 수익도 늘어나기 때문에 이 재원을 바탕으로 이 추가 주주 환원에 활용할 수 있다는 이런 기대감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이폰 사용자 중에 SK텔레콤 통신사만이 또 아이폰 녹음이 된다는 사실은 저는 오늘 처음 알았네요. SK텔레콤 주가 측면 그리고 실적 한번 분석해봤고요. 이어서 제주항공 실적도 확인해보죠. LCC 업계 1위를 굳혀 나가는 걸까요? 어제 3분기 실적을 공개했는데 분기 최대 수준의 실적을 기록을 했다고요? 예, 어저께 이제 그 3분기 실적을 잠정 실적 공개했는데요. 참고로 이제 연결이 아니고 개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확정된 실적은 이제 3분기 공시가 나올 때 이제 그 개별과 연결을 같이 볼 수가 있는데요. 4분기 연속으로 영업이익 흑자를 냈습니다. 우리가 뭐 주지하다시피 코로나 때 사실 뭐 집 밖으로 나갈 수가 없으니까 비행기 타는 건 완전 언감생심이고 그래서 많은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는 말할 것도 없고 전 세계적인 모든 항공사가 존폐 위기를 겪었는데 제주항공도 역시 동일한 위기를 겪었죠. 근데 4분기 연속 흑자를 거두면서 결국은 코로나 끝나가면서 뭐 많은 분들이 이 화면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해외로 나가면서 제주항공을 비롯한 이제 많은 항공사들이 미국에 있는 항공사들도 주가가 올랐습니다. 거기에 대한 연속선상으로 제주항공도 이번 영업이익을 3분기 최대 영업이익을 냈는데요. 그리고 이제 항공사의 어떤 전체적인 업황을 본다면 가장 큰 건 한 두 가지 정도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결국 대한항공과 아시아나가 통합을 하는 것이냐. 라는 것을 제가 볼 수가 있고 왜냐하면 통합을 했을 때 아시아나 갖고 있던 LCC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나로 모을 텐데 거기에 대한 정책이 좀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유가가 오늘 4% 떨어졌습니다. 유가가 왜 떨어진지 좀 의아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유가가 이렇게 떨어질 거라 예상을 못했는데 왜냐하면 이제 그 중동 분쟁이 붙으면 유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뭐 어디서는 유가가 120달러, 150달러까지 얘기했는데 유가가 이제 80달러, 뭐 심지어 70달러까지 내려간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되게 미스테리한데 미스테리한 것에 대한 설명으로는 어떤 얘기였냐면은 그 러시아가 원유가 이제 금수 조치가 되면서 러시아 원유를 싸게 이제 중국과 인도가 받아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컨트롤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감산을 갖다 얘기하고 있지만은 러시아 문제 때문에 유가가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다. 만약에 이것이 많이 보편된다면 제주항공을 비롯한 항공사들에 대한 부담도 덜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가 체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주항공은 사실은 코로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데보다 탄탄한 재무를 바탕으로 계속 항공기를 갖다 확충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규모의 경제를 갖다 이룰 수 있다는 것도 됩니다. 규모의 경제를 이루면 영업이익과 다른 항공사에 비해서 탁월한 어떤 매출을 갖다가 올릴 수 있는 근간이 마련되기 때문에 이 점도 동시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뉴스 보니까 5조 원을 들인 비행기도 도입을 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는데 그게 보잉 예, 비행기인 맞습니다. 건가요? 예, 예.
네, 노선도 증편을 하고 있죠. 예, 노선도 진편을 했고 노선 진편에 따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규모의 경제가 마련된다. 그러니까 같은 승무원과 같은 인프라를 갖고 더 많은 노선을 돌리면 더 많은 매출과 영업이익이 뽑아내는 건 당연한 거기 때문에 다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체력적으로 가능하냐라는 문제에 있어서 코로나를 통과하면서 상대적으로 다른 LCC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제주항공이 그런 역량이 충분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LCC 1위는 제주항공인데 2위는 어딘가요? 2위는 이제 진에어랑 이제 다른 데가 이제 그 각출을 벌이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거를 결정한 것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통합이 어떻게 될 것이냐. 진에어가 이제 대한항공 계열사고 아시아나는 부산에어를 갖고 있습니다. 그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거라 보고 저는 처음에 이 통합을 반대한 여러 이유 중 하나 무엇이냐면 LCC 전략이 틀렸다고 제가 보기 때문에 이제 그걸 반대한 것도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떤 부분이 조금 틀렸다고 보시는지도 궁금한데.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양사의 대한항공과 그 제주 아시아나의 LCC를 통합하는데 또 LCC의 가장 큰 장점은 이제 접근성이거든요. 근데 그 통합을 했을 때 가시화되지 않았지만은 이거를 부산으로 몰겠다는 것도 제가 들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만약 그렇게 된다면 LCC 전체적으로 안 좋은 거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제가 이제 반대를 한 것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아주 뭐 공론화된 건 아니고 그러기 위해서 통합을 한다는 이제 얘기를 제가 들은 게 있어서 제가 거기에 대해 반대한 것도 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지금 국제 유가가 더 오를 줄 알았는데 꾸준히 지금 오히려 지금 하락하고 있단 말이죠. 지금 우리 이런 이제 여객기 이런 LCC를 포함해서 이런 항공주들 매출의 한 20-30%를 이제 유가가 차지한다. 뭐 이런 이제 분석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유가 하락은 좀 호재가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전망적으로 긍정적으로 보시는 거죠? 일단은 코로나가 이제 엔데믹이 되면서 거기에 대한 수요는 계속 폭발적 날 거고 유가도 이제 결국은 이런 추세라면은 유가도 이렇게 항공사 입장에서는 좋은 호재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정부 정책도 결국 이제 우리가 동북아 물류라는 거는 뭐 이전 정부나 똑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동북아 물류라는 것 갖다 계속 커가면은 그리고 한류에 대한 것도 우리가 되게 주목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동남아, 일본에서 뭐 중국도 마찬가지고 계속 관광객이 들어오면은 아무래도 국내 LCC들 입장에서는 좋은 호재라고 여겨져야 될 것 같습니다.